우리나라는 장마철에 비가 쏟아지다 못해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사계절 내내 비가 올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죠. 반면에 지구 반대편으로 가보면 우리와는 다르게 극심한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에 위치한 리비아입니다. 리비아가 얼마나 물이 부족하냐면 영토의 90%가 건조한 사하라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가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자연적인 강이 없는 나라라고 해요. 심지어 1998년 이후로 무려 26년 동안 아예 비가 오지 않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비도 많이 오고 강도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최근 리비아에서는 이러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해요. 이름하여 대인공강 프로젝트. 리비아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 삭막한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인공적으로 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 리비아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인공적으로 강까지 만들게 되었는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리비아는 북아프리카 중에서도 가장 위쪽에 자리 잡은 나라로 북쪽에는 지중해와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지중해와 접한 지역에서 조금만 내려와 보면 드넓은 사막지대가 시작되죠. 그래서 리비아 인구의 대부분이 북쪽의 해안선을 따라 거주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토의 90%가 황량한 사막이다 보니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부분의 인구가 모여 살게 된 건데요. 이 중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물도 충분하고 리비아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인 트리폴리 지역 그리고 북동쪽에 있는 벵가지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물이 부족한 건조한 지역에서는 사람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를 알 수가 있죠. 강수량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와 비교해보면 이 차이를 더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리비아의 국토 면적은 약 176만 제곱킬로미터인데요. 전체 인구는 약 740만 명으로 인구 밀도로 따지면 제곱킬로미터당 약 4명 정도가 살고 있는 셈이에요.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면적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가 약 5,200만 명으로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512명이거든요. 두 나라의 인구 밀도 차이만 무려 128배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에 있어 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리비아의 인구가 700만 명으로 늘게 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해요. 불과 1950년대까지만 해도 리비아의 인구는 10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리비아는 이탈리아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심각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척박한 자연 환경에 더해 원체 비도 잘 오지 않다 보니 극히 일부 지역에서 행해지던 농업으로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대부분의 리비아 사람들은 유엔으로부터 받는 외부 원조로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생활을 이어가던 1956년 리비아 사람들의 가난한 삶을 끝내줄 중요한 무언가가 발견되는데요. 바로 석유입니다. 당시 리비아는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적어서 농업으로는 국민들이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게다가 인구도 워낙 적다 보니 다른 산업으로의 투자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석유가 발견되자 리비아에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일단 발견된 석유 매장량도 엄청났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21년 기준 석유 매장량 순위를 보시면 리비아는 세계 9위에 위치하며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많은 석유를 보유하고 있어요. 과거 발견 당시에도 리비아의 석유 매장량이 엄청날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유럽의 대형 석유 회사들이 앞다투어 개발에 참여하겠다며 나섰죠. 그렇게 이 석유 회사들은 막대한 자본과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리비아로 들어왔고요. 나중에는 리비아 석유 생산까지 도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리비아가 석유 산업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리비아는 생산된 석유 수익의 일부를 챙기며 큰돈 들이지 않고 석유 수출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큰 돈을 벌어들인 리비아는 번 돈을 절대 허투루 쓰지 않고 석유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이나 수출을 위한 항구 건설 등 국가 인프라 구축에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비아의 과감한 재투자는 결국 그 빛을 발했습니다. 리비아는 중요한 석유 생산국으로 성장하며 석유를 통한 수익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요. 해외로부터 받던 원조도 거의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리비아인들의 삶이 정말 180도로 바뀌었죠. 이렇게 리비아 사람들의 삶이 개선되고 먹고 살만해지자 자연스럽게 인구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사실 리비아의 인구는 이미 석유가 발견된 후 2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증가했던
인구가 1996년까지 또다시 2배 이상 증가해버립니다. 정리하면 40년 동안 4배가 증가한 셈이에요. 정말 엄청나죠? 그런데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나듯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러한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리비아에 마냥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서 리비아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바로 물 부족 문제예요. 인구가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먹고 마시는 입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해당 지역에서 더 많은 음식과 물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앞서 살펴보았듯 리비아의 경우 그 많은 인구가 좁은 해안 도시에 전부 몰려있다 보니 이들이 전부 사용할 만큼의 충분한 물이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늘어난 인구수를 감당할 만큼 부족한 물을 공급할 대책 마련이 시급했죠. 이에 리비아는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섭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담수화였어요. 담수화란 쉽게 말해서 바닷물과 같은 염분이 포함된 물에서 소금을 제거하여 식수로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리비아에서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은 북쪽 해안선과 가까운 지역이었죠. 그러다 보니 가장 근접한 물 자원으로는 바닷물, 즉 해수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해수는 염분이 많아 바로 먹을 수 없는 건 당연했고요. 농업용으로 사용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분과 불순물 등을 제거하는 담수화를 통해 가장 양이 많은 해수를 사용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당시 담수화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너무 비쌌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많이 발전했던 리비아라고 하더라도 즉각 시행하기엔 재정 부담이 너무 컸죠. 그래서 리비아는 두 번째 해결책으로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물 수입 정책입니다. 바다에서 얻는 해수를 통한 해결이 아니라면 다른 방식으로 바다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는데요. 넓은 바닷길을 이용해 인접한 국가들로부터 물을 수입하는 것이었죠. 이론적으로는 가장 단시간에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기술력 부족이나 시행착오로 인한 실패 확률도 가장 적은 방법이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타고 다른 국가에서 물을 사오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방식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물을 수입한다는 건 동네 마트에서 생수 몇 통 사는 것과는 개념 자체가 다르죠.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부족하지 않게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사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게 리비아에는 이렇게 대량의 물을 수송할 수 있는 대형 수송선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소형 수송선으로 여러 번 물을 수입해오는 것도 너무 불안했습니다. 당시 수송선에 물을 저장하고 보관하는 기술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오랜 시간 보관하며 수송해오기 위해서는 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만약 아무 문제가 없어 수입이 가능하더라도 결국 지출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생각했을 때 이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한된 해결책들은 전부 실패로 돌아갔고 리비아인들은 그저 하늘에서 생명수가 내리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절박한 리비아인들의 기도가 통했던 걸까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뜻밖의 장소에서 생명수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리비아 남부 지역에서 석유 탐사 작업을 하던 와중에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축적된 대수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니, 이 황량하고 드넓은 사막 아래에 어떻게 이만한 양의 물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약 15,000년 전 현재의 사하라 사막 지역에는 녹색 사하라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습윤기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식물이 가득한 초원과 지금은 볼 수 없는 강과 호수가 있어 하마와 같은 물에 서식하는 동물도 존재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강수량 또한 풍부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때 내렸던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갔고 모래가 아닌 암석층에 닿으며 그곳에서부터 축적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아프리카 수분기 동안 축적된 물이 지하에 가둬져 물이 엄청나게 많은 대수층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마냥 푸르르던 녹색의 아프리카 지역이 서서히 사막으로 변했다고 해요. 이건 또 왜 그런 건지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 이유를 아주 간단히 살펴보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천천히 변화하는 현상을 지구 궤도 주기 변화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구 궤도가 바뀌게 되면 해당 지역의 계절이나 기후가 완전히 변화한다고 합니다. 이 지구도 약 10,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궤도가 변화하게 되자 습윤했던 아프리카 지역이 건조한 사막으로 바뀌게 되었죠. 하지만 너무 다행히도 지하에 축적되었던 물은 워낙 깊은 곳에 있던 터라 건조한 기후에도 증발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야 리비아에서 그 대수층이 발견된 것이었죠. 리비아 입장에서는 거의 로또에 당첨된 셈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물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을 선뜻 사용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먼저 이 대수층은 오랜 기간 비가 지하로 스며들어 축적돼 만들어진 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건조하고
않고 비가 오지 않는 환경에서는 더 이상 축적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즉 지하 속의 대수층의 물을 다 쓰고 나면 결국 또다시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될 거라는 거죠. 게다가 이 대수층이 사람들은 거의 살지 않는 남부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보니 이 물을 인구가 집중된 북쪽으로 옮겨야 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두 곳 사이에 존재하는 사하라 지역은 사람도 살지 않고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 물을 운송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생명수를 발견해 놓고도 마치 그림의 떡처럼 이도저도 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리비아의 이 가장 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무아마르 카다피. 1969년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카다피는 집권과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바로 인공 대수로 프로젝트입니다. 그는 강이 없는 리비아에 강을 만들기로 합니다. 아니 무슨 신도 아니고 이게 가능한 말인가 싶은데요. 물론 이 건조한 사막에서 물이 지면 위로 흐르게 되면 당연히 물은 증발해서 사라지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 그는 이러한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표면에서 약 500m의 땅을 뚫어 파이프를 심기로 합니다. 지하로 파이프를 연결하여 남쪽에 위치한 대수층의 물을 북쪽의 도시까지 이동시킬 계획이었죠. 여기에 사용될 파이프라인의 총 길이는 무려 약 4,000km. 이 거리는 미국의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의 거리와 비슷하다고 해요. 거의 미국 대륙을 가로로 횡단하는 수준이죠. 그 거대한 프로젝트의 규모답게 이 프로젝트는 총 5단계에 걸쳐서 진행되었고요. 그렇게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된 공사는 1991년, 1996년, 2009년 순으로 1, 2, 3단계까지 완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북쪽에 있는 마을에는 생활용수와 농업 생산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카다피는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여러 가지 목표가 있었다고 해요. 국민들의 안정된 삶을 달성하는 것도 목표였고, 농업 생산률을 높여 식량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사시킬 수 있는 리비아의 상황을 보여주며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고자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업적을 돋보이게 만들어 지지율을 더 높이려던 속셈도 있었죠.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후 독재 정치와 사회주의 체제로 변화시킨 그였기에 국민들의 지지율은 또 다른 쿠데타를 막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표야 어떻든지 간에 그는 자기 목표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결국 보지 못합니다. 2011년 발생하게 된 리비아 내전에서 반군에 의해 체포되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죠. 벌인 일에 비하면 너무도 허망한 죽음인데요. 그렇게 이 인공 대수로 프로젝트를 주도하던 지도자가 사라지자 현재 이 프로젝트는 여전히 미완성인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내전 이후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이 프로젝트를 끝내줄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지금까지 물 부족으로 고생하며 살아왔던 리비아가 어떻게 사막에 강을 만들 수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물 고갈에 대한 대비책 부족과 남은 프로젝트를 이어나갈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로 인한 카다피의 업적만큼은 리비아 내에서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과연 리비아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물 부족으로부터 더욱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